근데 진짜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얘네가 자기 세력을 더 넓히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코로나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어나면서 어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실직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이 계속 고립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코로나 사태가 사회 속 개인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그래서 먼저 나쁜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나니까. 부정적 영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건 당연하죠. 한국 사회가 원래 불안이 약한 사회가 아니에요. 2010년에 제가 이미 불안 증폭 사회라는 책을 쓸 정도로 불안 수준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쓴 책도 역시 불안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여기 찍었어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원래 심각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회에 코로나19가 습격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더 이제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에 있던 정신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죠. 코로나19가.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불안이 평소에 심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습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막 택배를 받을 때도 막 이렇게 장갑 끼고 받고 나가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굉장히 겁이 나서 막 밖에도 못 나가고 이게 이제 어쨌든 부정적 영향의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에 또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데,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보셨죠. 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됩니까? 공황이 오잖아요. 경제. 대공황. 경제공황이 계속 터지잖아요. 네. 근데 경제공황은 왜 발생하는 거죠? 진보 활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빠삭하니. 뭘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지구상에 있는 최상위 부자 2,000명이 몇 명의 재산과 비슷한 재산을 갖고 있을까요? 지구 인구 나머지 99%. 60억? 46억. 오. 그러니까 60%. 지구 인구의 60%에 46억 명과 똑같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2,000명이. 상위 1%는 나머지 99%보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교하면. 상위 1%와 나머지 99%. 많을 것 같은데요. 두 배 이상인가요? 그거 정말 있잖아요. 뭘까요? 노숙하다 그럴까? 야근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거의 뭐 틀릴 수가 없는 대답이죠. 네, 자, 그래서 두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 파이가 이만하면 이 정도를 1%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9%. 이 불평등 어마어마하죠. 그럼 왜 이렇게 불평등이 심합니까? 뭐 자본을 낳는 구조.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왜 계속 돈을 끌어들여요? 생산수단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OS 자체가 그 사람한테 생산수단이고 기술이 생산수단이 되는 거죠. 공장이든. 그러니까 부자들은 생산수단을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를 분배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는 요만큼만 줘도 되는 거예요. 자기 다 가지고. 왜? 생산수단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공장이 자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자, 어쨌든 그 결과 이 1대 99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자본주의 이전 시기의 사회까지는요, 생산이 많이 되면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 쌀을 너무 많이 생산했어요. 사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안 되죠. 오히려 좋죠. 네. 남은 거 뭐 풍년이고. 막걸리도 만들고 뭐 튀김도 만들어 먹고 하면 되잖아요. 제놈되고. 근데 자본주의는 생산이 많이 되면 문제가 될까요? 네. 되죠. 왜 안 돼? 왜 될까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르내리니까. 딴 거 다 떠나서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번에 엄청나게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놨다. 안 팔려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럼 그 회사에 돈 된 은행도 망할 수 있죠. 이게 공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황은 결국 뭐냐면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항상 과잉 생산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생산이 과잉되면 안 팔리면 망해서 터지는 게 공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공황이 오느냐?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왜 물건을 안 삽니까?
돈이 돈이 없었어. 돈이 없으니까 1대 99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1%가 싹쓸이하는 세상이잖아요. 1%가 싹쓸이를 해갔으니까 이 사람 돈이 없어요. 먹고 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신제품 멋있는 거 뭐 잔뜩 만들어도 항상 수요가 딸려. 왜냐하면 지네가 싹쓸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이 물건은 좋은 거니까 팔리겠지 해서 막 우후죽순으로 자본가들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가 안 따라가니까 한 번씩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안 팔리면. 그래서 결국 요즘에 자본주의 위기는 수요의 위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다. 그럼 왜 수요의 위기냐?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불평등해서. 파이가 전체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전체 파이의 대부분을 1%가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를 못하는 거고 사지 못하는 거고 사지 못해서 자본주의는 주기적 공황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공황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죠. 근데 그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더 심해졌어요. 즉 싹쓸이 경영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미국의 부자들은 계속 돈을 더 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되겠죠. 이거를 자본가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얘들이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망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어요. 경제 위기 올 거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지금 이 상황이면. 그랬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지배자들한테는 사실 축복일 수도 있어요. 이 위기가. 여기다가 만약에 그 치료제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들한테는 뭐 하늘이 준 선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이잖아요, 사실 지금. 여태까지 많은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자본주의가 잉태하고 있는 모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잖아. 그런 방향에 가려고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모든 건 무슨 탓? 코로나 탓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빨리 확대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촛불로 정권을 갈아엎으면서 원했던 게 공정한 세상 아니에요? 정의로운 세상, 또 평등의 실현, 정의의 실현 이런 걸 원했는데 그게 실현 안 되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장사가 안 되고 뭐 막 파산하고 내가 이제 불행해져도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또 사람들도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사회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로 지금 코로나가 작용하고 있다. 이거 부정적인 영향이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제 대인관계의 두려움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 두려움 이런 것도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관계가 나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우울감, 무력감 뭐 이런 게 심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안 되겠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되니까. 그래서 긍정적 영향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 영향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는 얘기는 곧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신앙과 환상이 깨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실체를 알게 됐다랄까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 뭐 잘난 체 하더니 저것들 뭐 형편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한국인들한테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심리라고 한다면 공미 숭미 사상입니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 공미. 미국을 숭배하는 숭미. 근데 공미가 숭미를 만들어냈을까요? 숭미가 공미를 만들어냈을까요? 승리가 공미를 만들었을 것 같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한쪽이 한쪽을 만들었겠죠. 이러면 이제 어느 걸 얘기해도 맞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려 공미가 숭미를 만들어낸 거죠. 먼 옛날에 원시인들 있잖아요. 자연 숭배하고 동물 숭배하고 그랬죠. 네. 왜 숭배했을 것 같아요? 자연의 공포. 왜? 무서워서 힘이 약하니까. 자연이 매 뭐 재난을 일으키고 와서 곰이 자기 죽이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테미즘도 나오고 자연 숭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자연 정복의 힘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자연 숭배하는 인간 있어요 요새? 없어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세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숭배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숭배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래서 다르죠. 존경은 두려움이 상관없어요. 사랑과 존중 거기에 더 나와서 뭐 이제 갖게 되는 감정에서 존경이 생기는 거고, 숭배는 무서워서 일단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인도 숭배하잖아요. 와서 죽일까봐. 하는 숭배하는 이유도 번개 맞을까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제 숭배의 기초에는 공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한국인에게 미국은 일단 공포의 대상이에요. 겪어봤지 않습니까? 한국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강력한 나라, 힘이 센 나라, 언제든지 우리를 다 와서 죽일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공미가 생기면서 이 공미만으로 두려워하면 살 수는 없어.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야 편하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숭미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됐죠. 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려면, 잘못된 생각이 깨지려면 뭐부터 깨져야 돼요? 공미가 깨지지 않고는 숭미는 안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미는 깨졌다고 봐요, 거의. 이게 왜 깨졌냐면, 뭐 90년대부터 북미 간의 전쟁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 영변, 핵폭격설 뭐 등등등등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지금? 작살 냈나요, 북을? 뭐 조용하죠. 작살 못 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가서 회담까지 했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북에서 막 협박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쪽팔리지도 않는지. 자, 이런 상황을 20몇 년간 봤죠, 한국인들이. 이게 그냥 겉으로는 에이, 저 새끼들 좀 있으면 죽을 거야, 형님들이 알아서 다 작살 내줄 거야 라고 말을 해왔고, 뭐 게임이 안 돼, 미국 강해 라고 제가 생각해왔지만, 이면에서는 계속 충격을 받거든요. 20몇 년간 그게 계속 그 북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추가 이제 거의 기우는 걸 봤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깨져나갑니다.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거의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21세기엔 국미가 깨져나가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뭐가 깨지면 돼요? 숭미가 깨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숭미도 이제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큰일을 했어요. 트럼프도 한 역할 했거든요. 그렇죠. 숭미를 깨는데, 야, 저런 사람도 대통령 뽑는다라구나. 그래서 트럼프도 한몫했고 큰 역할을 했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민은 아예 이제 거의 희박해졌으니까 편안하게 숭미로부터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태까지 정말 오래된 그 잘못된 공미 숭미 사상에서, 심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다, 벗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향이에요. 제가 볼 땐 긍정적 영향.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미 숭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곧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신앙과 환상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제도에 대한 어떤 이해, 요구, 뭐 희망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화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건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기본소득이 사실은 뭐냐면 배급제잖아요. 그렇죠. 배급제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배급제? 북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옛날 같으면 막 기관총 갖고 쏴죽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김종인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배급제를.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한 변화겠느냐 싶은데, 왜 제가 배급제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주의 사회는 다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니까 생산하면 다 어디로 가요, 그게? 국가로 가죠. 네. 따라서 그 국가로 다 뭐 집중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분배.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급이 되잖아요, 배급. 근데 자본주의는 생산한 게 다 국가로 와요? 아니요. 안 오죠. 그럼 국가가 배급제를 실시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방법이? 세금을 세금을 통해서 돈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식 배급제죠. 기본소득은. 이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식 배급제를 하는 거고,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식 배급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미국의 자본가들도 하고, 김종인 씨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게 코로나가 낳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타봤잖아요. 받으셨죠? 네. 두 분 다. 뭐 기분 나쁘던가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계속 나오면 뭐 이제 국가에 대한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저 만세 부를 뻔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오면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지고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냐면 기본소득자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안 믿었던 거죠. 에이, 뭐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허황된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뭘 해보지 못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 설탕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뭐 설탕이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맛을 봐야 이제 그 다음에 설탕 먹고 싶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 무성하게 말로만 논의되다가 일회성이고 재난 상황이라 한 번이지만 실시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의 저변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마음만 먹고 정말 사회가 합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는 좋은 하나의 효과를 주는 영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준 좋은 긍정적 영향 중에 하나가 연대와 공동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 게 있죠. 네. 여태까지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생각했잖아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웃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죠. 코로나를 겪어보니 이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고 건강해야 돼. 네, 건강해. 이웃이 건강하지 않고 힘들면 바로 온다는 게 물론 이제 이 감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지만 그 이치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이 자영업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나가 살려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난 끝이구나. 우리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한 고리가 잘못되면 이제 모두가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약한 한 고리 옛날에는 죽든 말든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뭐 방치하고 죽이면 그 사람 그게 전 사회에 파급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대라는 문제,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오래 지독한 개인주의와 각자 도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논할 때는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 거의 동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인류가 계속 이런 일을 겪을 것 같은데 또 환경 파괴를 막지 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태풍 오는 거 보십시오.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야, 그냥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미친 듯이 그냥 혼자 돈 벌려고 살아왔는데 이런 삶을 온 인류가 살다 보니까 지구가 박살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다 죽게 생겼구나. 이게 근본적으로 좀 뭔가 바꿔야 되겠다.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소비하고 그런 방식이고 또 그 다음에 소비도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고 또 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자꾸 뭘 좋은 걸 소유하려고 하냐면 남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소유해야 내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남들한테 잘난 체 할 수 있으니까 그 욕망이 있는 한 자본주의는 멸망합니다. 지구를 계속 파괴할 거고. 그런 게 사라져야 사람들이 소비를 적당한 수준에서 소유와 소비를 적당한 수준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나라별로도 차이가 나지만 한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은 그 공동체 있죠. 평등 수준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평등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너 돈 더 많네 적네 이런 거 갖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회, 사람들 관계가 더 좋은 사회일수록 소유와 소비가 적고 욕망이 적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원래부터 그렇게 밑에서부터 막 끌어 넘칠 정도로 나오는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만들어낸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스톱시키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은 제어될 수 없고 제어되지 않는다면 환경은 계속 파괴될 겁니다. 이 태풍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를 더 덮칠 거고 옆집에 맨날 악어 살고 그럴지 몰라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리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삶의 방식?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한국도 시작돼야 되고 세계적으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되어 왔고 한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지금 뭐 미봉책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부정적 영향에 압도당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잘 살려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한테 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코로나가 진짜 문제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좀 보여주는 좀 중요한 사건인 것 같네요. 정말. 네. 네. 근데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우울감 속에 빠져들고 또는 분노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고 이런 형상들이 왜 아직 일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각자가 가지고 그 경험하고 있는 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지금까지 요구하시잖아요. 네. 이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왜 진상규명을 하시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자 처벌하려고? 그거 아니죠.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죠. 그 목적이 아니에요. 뭐 진상규명을 해서 뭘 하려고? 안전사회 강조. 그렇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려고. 네. 사실 치료의 기본은 이거단 말이에요. 심리치료도 비슷해요. 재발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겨야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재발 방지, 즉 안전한 사회 건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줄기차게 싸우시는 건데 똑같아요. 코로나도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가. 그리고 코로나가 터질 때 왜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무력한가. 우리가 중국 욕했잖아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요소가 아직도 있다고 해서 욕했잖아요. 뭐 공산당이 지배하고 네. 그때 미친놈들 자본주의면서 무슨. 근데 코로나 대응할 때 어때요? 대단히 효율적이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여태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사태가 발생했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가 조금 전까지 열심히 떠들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돼 있다면 분노가 글로 가겠죠. 세상을 바꾸려는 건강한 에너지로 이렇게 분노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른다면 화는 나는데 막연한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일까? 정강훈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입장에선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현 정권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막 사방팔방 분노가 튀기도 하고 옆집 벽으로 튀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1차로는 지금 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계속적인 문제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 감염병이라든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거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인간이 내가 종이컵 맞서서 그렇다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별로. 저는 요새 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22세기가 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위기. 인류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노의 원인에 대한 직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분노가 그냥 개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비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원인을 알았어요. 뭐 책도 읽고 막 유튜브도 듣고 하니까 이제 알았어. 자본주의가 문제야. 근데 두렵죠. 그걸 알고 나니까 또 자본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지?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연대하고 연합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다 고립돼 있잖아요. 공동체가 다 깨져가지고 다 혼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거 대응하려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아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력해서. 그래서 이제 외면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집에서 혼자 이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 건데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무력감. 원인은 알지만 행동은 못하겠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한테는. 이게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정신건강이 원래 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정신건강에 약간씩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 계단, 두 계단 더 낮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하다면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울해야 평소에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데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조금 그래도 양호한 사람들은 지금 덜 힘들겠지만 그저 정신 건강에서도 중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지금 일단 견디기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밖에다 시선을 돌릴 수가 없죠. 세상을 바꾸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지랄하지 마라, 막 아파 죽겠는데 뭐 일단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면 그만큼 사회 변혁으로 가는 동력 떨어져요. 분노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코로나가 주는 악영향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한국 사회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많이 이제 악화시켜 놓고 있다가 코로나로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선생님 말씀 듣고 아 그렇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분노를 어쨌든 한 곳으로 모아서 네. 이런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네. 깨나가야 될 텐데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뭐 이제 제가 하는 처방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 분노하게 만드는 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온 기존의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학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빼고 다 알아요, 지금 거의. 저희가. 이건 좀 과한 농담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자본주의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수종 보완을 대폭 하든가 아니면 아예 사회주의 가든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약간 진보성이 있다는 사람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그냥 끄떡끄떡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55% 이상의 사회주의를 지지하잖아요. 오 진짜요? 몰라서 진짜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젊은 세대들은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대박. 저 사회주의 지지한다고 친구한테 그랬다가 친구가 너 무슨 빨갱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죠.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젊은이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사회주의가 낫네. 이게 이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안 늘어나죠. 왜? 국가보안법과 이 색깔공포증이 한국 사람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원인을 자꾸 피상적인 데서 찾고 미봉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다 나쁜데 사실 국가법 없는 건 우리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회주의 지지한다고 잡혀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 대중이 얘기한 사회주의는 북유럽 같은 것도 사회주의로 치니까 애들이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자다 나 이런 얘기한다고 문제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샌더스가 그러니까 나 사회주의자다 우선 대통령 선거도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55% 정도는 그래도 미국 같은 이제 이상한 나라에서도 55%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사회주의 지향. 그리고 분배를 뭐 사회주의 방식이 좋냐 자본주의 방식이 좋냐 혹은 뭐 스웨덴 방식과 미국 방식을 했을 때 미국인 중에 80% 이상 90% 가까이가 스웨덴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식 모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서서히 경로가. 왜냐하면 당장 너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대한민국만 빼고. 우리나라만 지금 선별 지급이냐, 뭐 보편 지급이냐 갖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려나가야 되고 그걸 알려나가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 국가보안법과도 좀 싸워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광범위한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바꾸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겠구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코로나 종식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합쳐야죠.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연대하고 단결하기 시작해야죠. 그 과정에서 무력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촛불항쟁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무력했던 개인들이 광장에서 나와서 연대함으로써 힘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권력을 바꿈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정강원 빼고 다 이제 집에서 나가는 걸
협조하고 있으니까 뭐 온라인이든 뭐든 해서 계속 연대와 협조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연대와 협조가 강화되고 뭐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분노도 줄어들겠죠. 정신질환도 약화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볼 때 희망이 필요합니다. 목표와 희망. 그러니까 뭔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한때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 있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는 이상사회를 꿈꾸는 인류의 어떤 희망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동국권과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가 이제 그런 걸 버렸단 말이에요. 포기했어요. 그래 다들 이제 소확행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거 마실 때의 기쁨. 아, 행복해나 뭐 이런 거. 이제 공동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서 저 좋은 세상에 살겠다는 꿈은 포기한 거예요. 각자 그냥 마음을 바꾸고 명상하고 뭐 커피 좋은 거 마시고 이래서 행복해지자는 쪽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거 이제 다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같이 연대해서 다시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쓴 책도 그게 딱 이 주제와 관련된 책입니다. 11월 달에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던져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필요로 해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지금 이 난국에서 뭘 할 거냐, 기본소득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이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변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진보 진영에서 사실 해야 되겠죠. 현재 민주당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기돼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가 개인적으로 소비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회 변혁을 향한 에너지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또 손을 잡고 그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활동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면서 목표를 제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그거는 아예 사회 모델의 교체 쪽으로 목표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다지 희망을 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뭐 세부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약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변혁기에 살고 있는 기분이랄까?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인 만큼 정말 사회 모델의 교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좀 찾아나가고 연대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정리하는 말씀으로 딱 한 가지 현재 코로나가 만들어낸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이제 석학들의 의견인데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위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불을 이제 막 붙이고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게 코로나 사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계속.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자본주의가 이미 문제점을 너무나 심각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계속 심리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이제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인류가. 이거는 아주 피부로 좀 요즘에 느껴요, 제가. 이 코로나도 겪고 기후변화 등등 미세먼지 등등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고 공기를 마실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물 마실 때 조심해야 되고 이거에 익숙해져 왔죠. 그래서 생수 사다 놓고 살면서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존 못한다 이거죠. 이제 보여주듯이. 그래서 하루빨리 이 세상을 변혁하고 사회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뭐 불안, 공포 여기서 헤어나서 좀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딴 거 다 떠나서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육체적 생존 때문에라도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 인류가.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지금 인류에게 주는 거는 완전 다 공멸할 거냐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살면서 아니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세계를 바꿈으로써 인류가 다시 기사회생할 거냐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늦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북극 얼음 녹는 속도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미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22세기는 오지 않을 거다.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딴 거 다 떠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예, 이 오늘 같은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어보시고 또 행동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자본주의 문제를 정확히 이렇게 짚어내지 못하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적폐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활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안전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